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내년 4월 10일이 총선입니다. 선거 120일 전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요.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거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선거구 획정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경북에서 군위가 빠져나가는 바람에 선거구 개편이 시급한데요. 후보들은 어느 운동장에서 뛰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를 준비할 수밖에 없고, 유권자 또한 우리 지역구에 어떤 후보가 나오게 되는지, 그 후보는 어떤 사람인지 충분한 검토가 어렵습니다. 참정권의 훼손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예비후보 등록이 일주일 앞인데요. 국회는 하루빨리 선거구 획정 작업을 끝내야겠습니다. 12월 5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우리 회사 특별 안전보건교육 어디서 들어야 할까?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산업안전보건교육 우수기관 올인에듀.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제작과 법정 의무교육까지 올인에듀.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이희경의 질문. 재테크는 다들 열심히 한다. 그럼 연말정산 세테크는? 하나연금닥터를 만나면 연말정산이 쉬워진다. 나에게 맞춘 퇴직연금 정밀진단부터 빈틈없는 밀착관리까지. 퇴직연금을 건강하게 하나연금닥터.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조. 당신에게 유니세프 후원이란?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줘요. 전 세계 어린이의 미래를 위한 적금? 혼자 하다가 이젠 애들도 함께하는 것. 당신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어린이 세상. 유니세프가 함께하겠습니다. 유니세프. 쌍용자동차에서 새롭게 탄생한 KGM. 새 출발 기념 해피버스 KGM 페스티벌. 12월 특별 차량 한정. 최대 300만 원 상당의 혜택. 거기에 무이자 12개월 또는 72개월 할부까지. 12월 차량 출고 시 KGM 탄생 기념 케이크도 드려요. 토레스 렉스턴 최고의 구입 기회. 지금 KGM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안형진의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최근 법원에서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해서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잠시 후 영풍제련소 피해공동대책위원회 김수동 공동대표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예, 안동시와 상주시가 경합을 했었죠. 경상북도 국민안전체험관 유치전에서 지난 11월 25일이었습니다. 상주시가 유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예상을 뒤엎고 유치전에서 승리한 상주시, 축제 분위기인 반면에 안동시에는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상주 유치와 관련해서 그간의 경과 또 유치 효과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실까요? 네, 우선 유치전에서 승리한 상주시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안동시에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간의 경과를 살펴보면요. 예. 국민안전체험관이라는 게 이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통해서 주민들과 학생들의 안전의식과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시설입니다. 예.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가 2단계 국민안전체험시설 건립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북도 내 시군을 대상으로 경상북도 국민안전체험관 공모에 나섰는데요. 예. 당시 안동시, 상주시, 영주시, 청송군을 비롯한 경북 8개 시군이 유치전에 뛰어들어서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 경북도가 이제 2개를 선정해서 행정안전부로 행정안전부죠 보냈는데요. 예. 상주 사벌국면 화달리와 안동 풍천면 도양리 일대를 안전체험관 부지로 복수 추천하면서 최종 결정은 행정안전부의 손으로 넘어간 거죠. 이제 경상북도 8개 시군이 네. 유치전에 처음에 뛰어들었고 네네. 이 중에서 이제 경상북도가 상주와 안동을 최종 선정해서 행정안전부 로 넘긴 거군요.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 뽑아달라. 네네. 예.
그래서 두 개의 시가 행정안전부에 가서 프리젠테이션 등을 하면서 심사를 받았는데요. 예. 뭐 당초에 안동이 무난히 유치전에서 승리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깨고 며칠 전 상주시가 선정된 것인데요. 그 안동이 유치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지배적이었군요. 예, 상주시도 처음에는 열세라는 점을 좀 인식하고 정말로 죽기 살기로 매달렸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 상주시 사벌국면 1원에 들어서게 될 국민안전체험관 본관은 좀 규모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6대 안전 분야에 28개 체험시설이 들어서고 그리고 본관과 별도로 별관에는 사계절 전문적인 생존 수영을 훈련받을 수 있는 365 생존 수영 체험장이 들어서고 또 야외 체험 안전체험 시설로 터널 안전과 산불, 산사태 등 5개 체험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상주시가 밝혔습니다. 예.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렇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연간 예상 체험객이 25만 명에 달하고 이렇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예산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한 건데요. 예. 생산 파급 효과가 1,144억 원, 부가가치 파급 효과 480억 원, 고용 305명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막대하다고 하는데요. 예. 그 총사업비 한 588억 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 중요한 점은요. 예. 이 사실 뭐 지역에 시설들이 많이 지어집니다. 박물관도 지어지고 하는데요. 뭐 500억짜리 많이 있는데 이 시설은 경북 죄송합니다. 예. 몸살이 걸려가지고 지금. 요즘 감기 환자 네, 감기 많아요. 조심하십시오. 예. 경북 전역으로부터 안전체험 교육객이 꾸준히 방문한답니다. 꾸준히. 방문객이 그렇죠. 이미 확보된 시설이라는 게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죠. 아까 뭐 연간 25만 명? 이 정도 그렇죠. 예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예를 들면 안동국제 컨벤션 센터 같으면 수천억 투자하고도 뭐 지금 적자 운영 고민하는데요. 그렇죠. 거기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예.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3대 문화권 사업 막 유치해놓고 막 건설해놨는데 이게 적자로 어떻게 되는 고민이 많거든요. 예. 이제 이거와 달리 이제 시설이 완전히 알짜라는 거죠. 그래서 시설 단계 올리면 옳은 시설, 즉 국민안전체험관 같은 건 유치해야 하지 막 유치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이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예. 자, 얘기로 돌아오면 이렇게 예산 효율적이고 외부 인구 유치 효과가 확실하니 황금알을 낳는 거라고 할 만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주시 입장에서는 축제 분위기고 반면 안동시 입장에서는 뭐 시민들이 속 터져 하고 있는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다 보니까 일단 좀 안동시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은 그 최종 선정되기 전까지 안동이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었고 거의 뭐 상주보다는 안동으로 올 것이라는 그런 지배적인 의견이 많았는데 상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안동에 있는 그 왜 정치인들 있잖아요. 정치권 네. 일단은 뭐 안동시장부터 해서 네. 또 김영동 국회의원 또 각 뭐 도의원 시의원 등등 해서 네. 정치권에서 그 조금 아니란 생각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우선 드네요. 좀 뭐 결과를 두고 안 됐다고 해서 무조건 정치인을 비판하는 건 아니라고 보지만요. 예. 재반 상황이 유리했고 뭐 다 그렇게 예측됐는데 안 됐다 이런 거는 한번 정치인들이 반성적으로 고찰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유감 표명 하나 없거든요. 뭐 지금 우리 엑스포 유치가 사실 참패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신속히 했는데요. 예. 이런 거와 똑같이 만동 입장에서는 이건 참패라고 볼 수 있어서 게다가 알짜 시설이죠. 그래서 참 그런 유감 표명도 없다는 게 안타깝고요. 언론에서도 좀 지적을 안 하는 것 같고. 네, 잠잠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안동시가 이제 무난히 유치할 거라는 승리할 거라는 게 예상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상주시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 이유 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왜 안동시가 유리했느냐라고 한다면 경북 도청 소재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당연히 경북 북부의 중심 도시이고 사통팔달이고 인구도 상주의 1.5배입니다. 뭐 예.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죠. 안동이 15만 3,241명 예. 10월 기준입니다. 상주가 9만 3,980명인데요. 뭐 도의원도 안동은 3명, 상주는 2명입니다. 예. 그리고 공적 인원과 네트워크도 상주보다 훨씬 앞서는 안동이라서 무난히 예측을 했는데요. 예. 일단 첫째 상주시가 안전체험관 유치에 올인했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 전 관계가 적극 홍보를 하고 시민들이 결의대회를 하고 국회의원, 시장, 시의회 등 정치권도 이에 정책적 영향을 집중했다는 점인데요. 상주시는 올인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그렇습니다. 안동은요?
예, 뭐 참 가슴 아픈데요. 그 시민들 상당수도 그러한 시설 유치전이 있었나라고 이제 할 정도로 상주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홍보에 약했다고 보입니다. 예. 이 중요시설 유치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 유치 의사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예. 그래서 플랜카드도 걸고 머리띠도 메고 뭐 유치 결의대도 하고 그게 언론에 나고 심사위원들이 어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국민안전체험관이 이렇게 중요한 시설이고 향후 안동시의 미래 먹거리를 확실하게 보장할 거라 점에 대한 홍보가 비교적 부족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실패했다는 사실조차 잘 알려지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당연히 뭐 우리가 이길 거다 방심을 해서 진 게 아니냐 정치권에서 적극성에서 뒤졌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물론 안동도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서 국회의원과 시장 모든 정치인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할 면은 있습니다만은 구분응선까지 온 국민안전체험관 유치라는 눈앞의 과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쉬운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 이제 안동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동이 유치한 실패. 지금 상주에서도 이거 들으시는데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유치 과정 분석을 하는 거니까. 네네. 상주는 안전체험관 유치에 올인했다. 반면에 안동은 다 이거 따놓은 당상 아니냐 그래서 방심했다. 이거 그냥 한마디로.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첫 번째 그렇고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또 설득력 있는 유치 계획 측면에서 상주시가 우위를 상대적으로 점한 거로 보이는데요. 예. 뭐냐면 상주진 유치전에서 17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대규모 부지 제공, 또 시유지 96.7% 비율이라는 건축이 용이라는 점, 예. 또 낙동강을 따라서 낙담보 수상레저센터, 뭐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등 22곳의 관광자원을 연계해서 낙동강 건역 안전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건립계획안을 내세워서 그 행안부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끌고 정성평가에서 낙점을 받았는데요. 일단은 이 유치 계획 측면에서 상주시가 이제 대규모 부지 제공 이 계획을 그러니까 17만 제곱미터니까 상당한 면적에 또 시유지가 96.7%였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비전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물론 안동시도 경북개발공사가 소유한 6만 7천여 제곱미터 일반 주거지역 부지를 제시하고 뭐 KTX나 중앙고속도로 갖췄고 하야마을 비롯한 다양한 관광지 연계해서 뭐 대표적인 경북 북부 대표적인 관광안전 되겠다 등등을 제시하고 노력한 사실이지만 조금 약했다는 평가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안동시는 상대적으로 면적은 좀 작았군요. 6만 7천 제곱미터니까 약 뭐 3분의 1 조금 넘는 그 정도 수준 이렇게 제시했고 일단 일반 주거지역 그걸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안 됐다. 거. 땅값은 좀 상대적으로 좀 비싼 곳에다가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비교적 시내와 가까운 그렇죠? 예. 네. 자 이런 원인이 있다 그런 거군요. 예.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잘한 곳에는 칭찬을 해줘야 되고 못한 곳에는 반성과 또 있어야 되는데요. 상주시는 아주 잘했는 거죠. 그렇죠. 이 점에서 뭐 이미자 국회의원이나 강영서 상주시장님은 참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죠. 반면에 안동은 이제 분명한 것은 원인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과와 그 말씀 유감이 있어야 되고요. 이래야 안동이 또 다른 도에 경쟁할 때는 이제 다시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죠. 그래서 좀 이 점을 보면은 상주시는 아주 잘했고 안동시는 아쉬웠고 좀 대책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국민안전체험관 상주가 유치했다는 그 소식과 또 분석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100세 시대 꿈은 모두 달라도 정답은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시험 없이 100% 서류 전형에 온라인 수업으로 부담 없이 경북에 산다면 1년간 100% 등록금 지원까지. 100세 시대 100점 대학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마침내 영주가 꿈꿔온 자이만의 프리미엄 라이프. 차별화된 혁신평면과 여유로운 중대형 아파트. 고품격 커뮤니티에서 누리는 스카이라운지 북카페까지. 영주가 꿈꿔온 자이, 눈부신 당신의 자리. 영주자이 시그니처. 오픈 중 1833-6344 GS건설. 2023년 연말 작년보다 더 좋아진 건? 그건 바로 새 공제! 연 900만원까지 연말정산 최대 148만원 절세! 미래에셋증권 연금 투자한 나 자신 만세! 절세도 투자다. 개인연금도 IRP도 역시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김민재입니다. 마약 시작하면 끝입니다. 너도 시작해볼래? 정말 끝내준대. 집중이 잘 안 돼? 이거 하나면 끝나. 괜찮아. 뒤끝 없어. 끝난다 끝나. 인생 끝! 마약 시작이 인생 끝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네, 6시 21분 55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렸지만 산업재해 인정을 못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지난달 22일이었죠. 법원에서 이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영풍제련소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김수동 공동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수동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수동입니다. 예. 자,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해서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일하던 이 노동자. 이번에 이제 법원에서 인정을 해줬는데 이게 이제 1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예, 1심 판결. 행정소송 1심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죠. 이렇게 나왔고. 자, 이번 법원의 판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백혈병을 산재로 법원에서 인정하는 첫 사례라고 보여져서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고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처음으로 인정한 그런 산업재해 백혈병 산재 인정하는 첫 사례다. 예. 이게 이제 행정소송이라고 하셨죠? 그럼 이게 맞나요? 행정소송 맞나요? 이게? 예, 맞습니다. 네. 행정소송은 2심까지 있는 거죠. 예. 영풍 측에서 혹시 뭐 항소한다 뭐 이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어제 제가 그 진년철 씨하고 통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아직 그 항소가 들어왔다는 것은 뭐 없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없었다. 자, 이번에 산재를 인정받은 근로자에 대해서 그 이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한번 판정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예, 그렇죠. 우리가 뭐 산업재해, 산재 인정 신청을 하려면은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신청을 하는 건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뭐 이 사안으로 그런 인정을 안 했고, 그리고 법원에서 이렇게 인정을 한 사례죠. 예, 일단은 산재 신청할 때는 근로복지공단에다 하는 거군요. 근데 이 공단에서 인정을 안 해서 그래서 이제 소송까지 간 거고, 이번에 이제 법원의 1심 판결 산재 인정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근로자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얼마 동안이나 또 어떤 일을 해오던 분인가요? 예, 진현철 씨 같은 경우에는 2009년 12월부터 6년 9개월 동안 이렇게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일을 했는데요. 하청기업에서 뭐 첫 번째는 필터 프레스라는 아연 정강을 이제 추출하고 남은 슬러지를 관리하는 곳에서 또 일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강하장이라는, 그러니까 열차로 아연 정강이 들어오면은 컨베이어 벨트로 이 아연 정강을 이송하는 작업. 이 두 군데서 이렇게 1년 8개월 하고 4년
그러니까 6년 9개월 동안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아, 모두 6년 9개월 동안 영풍 석포 재련소에서 뭐 필터 프레스, 정광 하화장 뭐 이런 데서 작업을 해오던 분이군요. 자,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그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모든 이 기준치,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치가 넘지 않으면은 업무상 질병과 관련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사실은 이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원에다가 이제 그 조사를 2021년에 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벤젠이라든지 포름알데히드, 앙산가스, 항화수소 이러한 유해 그 항물질에 특히나 포름알데히드는 백혈병과 유관한 백혈병을 유발시키는 그런 물질로서 이렇게 밝혀져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기준치 이하다. 그래서 질병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법원에서 이제 감정이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의견을 듣는데 그 법원 감정이가 이 국제암연구소에서 제시하는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 토름, X선, 감마선이라고 제시한 이제 그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원고가 노출된 물질 중 포름알데히드를 제외한 나머지 물질은 이 백혈병의 발병이나 악화와는 관련이 없다. 그리고 포름알데히드의 노출량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동의를 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법원은 전혀 이제 다르게 한국산보위원회 조사가 원고가 근무하던 2009년에서 2016년 이 시기를 훨씬 지난 2021년에 한 차례 조사에 지나지 않았으며 5년 지난 후에 조사한 거니까 그렇죠. 완전히 다른 그리고 거죠. 또 한 가지 2014년에 이 그 진현철 씨가 근무하던 2014년에 산업안전특별감독을 실시했을 때도 32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252%가 초과를 했고 황산도 146.5%가 이렇게 초과한 이러한 사실들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진현철 씨가 일하던 시기엔 2014년에 이제 조사 근로 특별 감독을 실시했을 때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를 했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법원에서 이제 판단의 근거는 이 몇 년이 지나가지고 작업 환경이 많이 개선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의 조사로 이제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한 것은 맞지 않다. 합리적이 않다. 또한 그 상습적으로 2019년에 이렇게 대기 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그 측정값을 조작한 범죄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이 회사의 그 행태를 봤을 때 몇 년 지나가지고 조사를 한 것은 이거를 가지고 질병과 이 반대 인과관계를 없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판정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법원 감정이사의 소견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작업 측정 결과가 원고의 작업 환경을 그대로 반영했을 거라는 이제 그 잘못된 전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지나가지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작업 환경 측정 결과가 이 법원 감정이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면은 이게 이제 잘못이 됐다라는 전제를 했고, 무엇보다 이제 그 감정이가 이렇게 제시한 것, 의학적, 자연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일 뿐으로 이렇게 법원에서는 일축을 했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판결을 한 근거는 가장 큰 근거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경험칙과 그리고 또 사회 통념에 따라서 법적 규범적 관점에서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원은 인정을 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그리고 이 판결을 보면은 산업재해를 이제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기준치라든지 한 번의 조사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고 질병의 발병과
작업의 여러 환경과 또는 이제 개인차가 사람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 유해 물질에 노출이 되더라도 어떤 사람은 바로 질병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질병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의 감수성까지 고려해서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제 쟁점을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번 법원 판결이 매우 상식적으로 이렇게 판결을 했다는 느낌이 드네요. 쭉 이렇게. 굉장히 상식적이고요. 그러네요. 영풍 재련소에서 하청 노동자에서 소음성 난청이 역시도 산재로 산업재해로 인정이 안 됐는데 이게 이제 그 올해 4월달에 행정 소송을 통해 가지고 산업재해로 인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판결 역시도 이 기준치보다가는 기준치를 훨씬 지나가지고 기준치를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업 환경 속에서 여러 사정들을 종합을 해서 또 개인의 감수성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시기가 이제 핵심이군요. 그러니까 이 진전철 씨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16년까지 일을 했는데. 예, 그렇죠. 21년, 그러니까 5년이 지나서 21년에 조사한 그 기준치를 갖고 그 측정치를 갖고 여기 대입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던 때, 그때, 그때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 자, 이렇게 판결이 났고 일단 그 석포 재련소에서 일하는 다른 노동자들 많잖아요. 많죠. 다른 그 노동자들 건강에는 문제가 없을까? 뭐 이런 걱정이 좀 되네요. 당연히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석포 재련소 문제를 다루면서 주민들도 만나보고 이렇게 했을 때 주민들 중에서도 건강 문제를 이렇게 토로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는데 사실은 이걸 소송으로 가자고 했을 때는 두려워하고 이렇게 주저하는 양상을 보였었는데 이번 사태 같은 경우를 보면서 진연철 씨 판결을 보면서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민들 건강도 사실은 이제 우려가 되고 그리고 직접 일을 하던 그 재련소 노동자라든지 아니면은 근무를 했던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질병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개연성이 높다. 이거 사례를 보면은요. 1989년에 폐쇄된 장항재련소 폐쇄되고 30년이 지난 지금의 환경오염 피해 구제 신청 사례를 보면은요. 355명이 구제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인정된 사례가 178명이 있습니다. 그래요? 절반이나. 이 사람들은 재련소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아니고 주변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죠. 그래서 재련소 주변 주민들이 이렇게 그 건강 문제가 나타나는 걸로 보면은 재련소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이 건강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그 가까운 사례로 2001년에 최재한 씨라고 이 사망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때 그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카드뮴 가다 중독으로 이렇게 중독 그 진단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뮴 가다 중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따이 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고 아마 이번 판결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 주민이나 노동자들이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재판을 하거나 소송을 하거나 환경오염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이러한 사례가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영풍 석포 재련소 관련한 이 소송에서 2건이나 승소를 했고 그리고 또 30년 전에 폐쇄된 장항 재련소 그 주변 주민들 한 절반 정도나 구제 신청자 절반 정도나 승소를 했고 이런 걸 봐서는 앞으로도 이제 뭐 주민들이나 그 주변에 사는 또 직접 일했던 노동자나 다른 소송에 쭉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 영풍 석포재련소는 지난해 환경부의 조건부 통합 환경 허가를 받고 여전히 지금 운영 중이잖아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위반 사항이 계속해서 적발됐다면서요. 뭐 가까운 예로 원래 그 작년 12월 28일 날 통합 허가를 이제 그 통과를 했는데요. 통과라는 것은 사실은 이 과학적인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통과를 한 게 아니고 아마 정치적인 결정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그 통합 허가를 하고 난
석 달 이후에 이제 그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이제 점검을 통합허가 점검을 했었는데 그때도 6가지 법령 위반 사실이 바로 이렇게 석 달 뒤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물론 통합허가를 하고 나서 석 달 뒤에 가면은 이미 그 위반을 하고 있는 상황을 바로 이렇게 개선할 수 없는 그러한 점들도 있겠지만 이걸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이걸 바로 이 개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00가지 조건을 붙여서 통합허가를 해줬다라는 것은 통합해줄 수 없는 그런 그 100가지 조건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자, 영풍 석포제련소는 폐쇄돼야 한다라는 게 환경운동연합의 오래된 주장인데요. 현재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예, 저희들이 환경운동을 하면서 어떤 기업체를 폐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주민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가질 수는 있겠는데, 우리가 멀쩡한 기업을, 필요한 기업을 폐쇄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낙동강 최상류에서 50년 동안 이 중금속을 낙동강으로 배출하는 이런 기업들, 그리고, 또 5년 동안의 조사에서 확연하게 이렇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제련소 하류의 카드뮴이나 아연의 원인이 제련소 때문이라는 것이 95.8%까지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러한 것들을 폐쇄라는 것보다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전을 하고 여기에서는 더 이상 공장을 하지 말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해라. 그리고 이전을 하고 나면은 이걸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제련소가 그동안 50년 동안 이 배출한 중금속 그리고 산림을 황폐화시킨 이 문제 또 주민 건강의 문제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복원하고 복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폐쇄하고 또 이전하고 또 원래대로 복원이 필요하다. 예, 워낙에 그렇죠. 또 주변에 토양 오염이 또 심할 테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영풍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김수동 공동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최유환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선거제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유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환입니다. 예, 지금 보면은 이제 지역구는 이제 소선거구제, 이거는 거의 100% 확정이 된 것 같고, 현재 상황에서. 비례대표를 두고 이제 삿바싸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삿바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일단 비례대표 하면은 병립형이 어떻고, 연동형이 어떻고, 계속 우리가 얘기는 듣습니다만, 우선 좀 쉽게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병립형, 연동형에 대해서. 일단은 요거 말씀드리는 속보가 하나 있는데요. 예.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일단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을 했어요. 그 지역구 결정했죠? 예, 맞아요. 이게 제출했는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서울과 전북이 한 석씩 줄어든 걸로 나왔거든요. 예. 여야가 서로 이렇게 같이 협의해서 다시 재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속보가 나와서 말씀드렸고요. 예. 참,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투표하고 투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나누는 제도거든요. 예. 이거를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느냐에 따라서 병립형과 연동형이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면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과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정당별로 의석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이 예를 들어서 10% 받는다라고 한다면 현재 비례의석이 47석이에요. 예. 이 중에 10%인 4.7석, 그러니까 반올림해서 5석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예. 정당 득표율이 10%면 비례의석 47석 중에 10% 4.7석을 받는다. 이게 병립형이고요. 병립형은 간단해요. 예.
연동형은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를 의석을 채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비례대표에서 그걸 연동해서 의석을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 득표에서 10% 하면은 이건 비례의석 47석이 아니라 전체 300석의 10%, 30석을 채워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 당이 지역구에서 이미 10석을 차지했다라고 한다면은 30석에 나머지 비례대표 20석을 주는 거고요. 예. 지역구에서 근데 이미 30석을 차지했다. 그럼 비례대표는 한 석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예. 이걸 연동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연동형하고 병립형은 일단 개념은 이렇습니다. 그렇군요. 연동형은 A라는 정당이 지역구를 얼마나 차지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연동해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준다. 네, 전체 300석의 10%. 연동형으로 가면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현재 상태에서는 뭐 연동형으로 갔을 때는 비례대표는 0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대신 다른 군수 정당이라든지 작은 정당들이 가져갈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예. 자, 대략적으로 이제 이해는 가실 것 같은데, 근데 이 연동형이 있고 또 준연동형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지난 선거에서 준연동형을 적용했는데, 이것도 있고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 선거하기 전에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예전처럼 그냥 어차피 유권자는 투표소 가서 그냥 자기가 뽑을 후보하고 정당을 찍으면 되는 건데 뿐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되는지 구조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어떤 의원들은 국민들은 그거 알 필요 없고 찍기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의원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말씀하셨던 대로 준연동형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47석 중에 30석에 한해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연동형에 캡을 씌웠다. 반만 주는 거예요. 아, 그 캡을 30석 씌웠다라는 거. 예. 10% 득표했으면 전체 300석에 10% 30석을 채워주는데 이걸 15석을 채워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절반을 채워주는 것이고 나머지 17석에는 기존 병립형 비례제도를 적용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이건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되는데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눕니다. 서울 수도권, 수도권에 인천 경기 포함됩니다. 그리고 충청 강원, 그리고 전라 제주, 그리고 경북 경남 이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전국의 정당 득표를 모아서 각각 지역별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현재 방식을 권역별로 하자는 거예요. 권역별로 하자. 네, 권역별로 각각 지역별로. 이렇게 되면은 전라도에서도 국민의힘 의원 또 경상도에서도 민주당 의원이 뭐 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지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작에 7개월 전에 결정이 났어야 되는데 이게 각자의 정당 이해타산이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난 겁니다. 예. 현재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가자라는 거고 민주당은 병립형으로 가자는 한 무리도 있고 연동형으로 가자는 무리도 있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지난 29일 원래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하루 늦어서 30일 개최했는데 여기서 아주 뭐 난상 토론이 벌어졌다고요? 총 28명의 의원들이 나와서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여기 초재선이 절반, 3선, 2선 절반 정도 발언을 했는데 여기 치열하게 준연동형 현재 유지하자부터 병립형으로 복귀하자 이게 반반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개편을 처음 논의하는 자유토론 자리였다. 앞으로 더 논의한다. 라는 입장을 얘기했는데 진작에 논의했어야죠. 그렇죠.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복귀 의견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현재 상황되는 비례대표제 유지와 이걸 둘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예. 이탄희 의원을 뭐 대표로 하는 그 연동형파가 있고 민주당 내에는 또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병립형파가 있다. 뭐 이 정도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내 그 복잡한 선거제 논의에서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국민 유권자들이 헷갈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도대체 왜 이렇게 싸우지라는 이제 의심이 들 텐데 핵심을 보면 첫 번째로는 계파 갈등을 숨기고 명분 싸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하. 현재 그 비이재명 계열 쪽에서 얘기하는 원칙화 상식이라는 불러달라고 하는데 주장은 일단은 그 준연동형 또는 연동형 이거 사수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계파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건데 계파 갈등 수면 아래에 있는 채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그 유권자들 청취자 여러분께서 좀 이게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일단 첫 번째 계파 활동 중에 명분 싸움하고 있다라는 거 하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건데 이게 명분이냐 실리냐의 싸움입니다. 예전에 그 남한산성의 그 인조가 쫓겨갔을 때 영화 남한산성이 나오지만 주화론자인 최명길과 척화론자인 김상원이 서로 각각 실리파와 명분파로 나눠서 싸웠지 않습니까? 그 수백 년 전에 명분파와 실리파의 싸움이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명분파는 연동형제, 또 실리파는 그렇죠, 맞습니다. 저 병립형 주장하는 측이고, 그러니까 실리파는 실리파가 그 병립형 주장하는 거고, 명분파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연동형 그대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그렇죠. 각각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이탄희 의원은 비이재명계는 아니었는데, 그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을 고리로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비이재명계와 함께 위성정당 방지법은 뭐 꼼수 위성정당 합당하는 정당의 국고부는 삭감한다는 내용인데 어쨌든 이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청당하고 선거 합당이라 일련의 행위를 통해서 초과 의석을 확보하고 선거제도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 또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대선 앞두고 총선용 위성정당 방지하기 위한 연동형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정치개혁을 약속한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뭘 해도 말바꾸기가 되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명분파 주장. 그러니까 이탄희 의원 주장하는 걸 보고 있으면 이제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이거 뭐 계파 갈등도 아니고 본인의 이제 오래된 소신이 있고 소신이었고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걸겠다 여기에다가 그래서 현 지역구에 불출마하겠다는 뜻까지 뭐 가장 험지로 난 나가겠다 이런 뜻까지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이제 선거제 개혁에 대한 당 지도부 지금 당 지도부 같은 경우 이재명 대표도 얼마 전에 밝혔습니다만 병립 쪽으로. 어떤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압박이겠죠, 이런 게.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이탄희 의원은 뒤에서 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선거제와 위성정당 금지, 지도부 결단을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라고 하면서, 호소만 하면 별 효과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현 지역구 용인정의 지역인데, 여기에서 불출마하겠다. 지역구민들께는 죄송하지만 설명드리겠고, 불출마하고 만약 지도부가 험지를 가라면은 내가 험지를 가겠다. 그 대신 우리 국민들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 라고 이탄희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를 걸고 당 지도부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내지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탄희 의원 굉장히 이제 좀 껄끄러워진 것이죠. 그렇죠. 자, 이 이탄희 의원의 이 발언 비명계 쪽에서는 또 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당내 온건파 친이낙연계로 꼽히면서 진짜 원내대표를 지낸 박강원 의원도 뭐 가장 민주당 방식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길이다라면서 환영했는데 이게 아주 미묘해요. 실제로 이게 비명계 쪽에서 이게 맞다라고 해서 가는 것인지 내부에서는 또 이제 그 탈당 뭐 새로운 신당 창당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등등. 굉장히 미묘한 상황입니다. 이게 참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연동형이 맞고 또 약속한 것도 있고 그래서 연동형으로 가는 게 맞는데 연동형을 민주당이 연동형을 받자니 또 의석 이거 과반 의석 뺏기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당되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참 복잡합니다. 또 한 측에서는 연동형이 이 반윤석열 전선에 도움이 된다 이런 주장도 있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탄희 의원을 중심으로 나온 이야기인데, 연동형 선거제가 반 윤석열 선수에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은, 민주당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주당과 친할성 있는 정당이 선전할 수 있고, 그렇죠. 비례 47개 상당수를 가져갈 수 있다. 왜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전선을 꾸릴 수 있다. 맞아요. 그 승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써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합리적인 보수 유권자들 가운데서도 검찰개혁에 동의한 유권자가 10명 중에 한 2-3명 항상 잡힌다. 이들과도 같이 가야 연합전선을 꾸릴 수 있다라는 주장이죠. 예.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우리 최유한 평론가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 위성정당 방지를 전제 조건으로 연동형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갈런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위성정당을 현실적으로 100% 방지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게 문제잖아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물거품이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탄희 의원 주장처럼 김용민 의원도 그 반검찰 독재 연합을 거론했는데 좀 모호하게 이야기했거든요. 선거제도를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신뢰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얘기했는데 이탄희 의원과 김용민 의원의 차이는 뭐냐면 이탄희 의원은 명확하게 제도를 얘기했고요. 김용민 의원은 구도를 얘기한 거죠. 구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도를 거론하냐 아니냐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용민 의원은 그냥 내심 그러니까 병리평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머릿속에 안 들어가니까 잘 모르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한 1분 남아서요. 자, 지금 이 법정 시한 벌써 7개월이나 지금 넘기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재연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자, 이게 사실은 국민들도 판단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연동이 옳은 것인지 병리평이 옳은 것인지 국민이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어느 것이 진짜 국민을 위한 것인지 판단해서 우리 유권자가 잘 투표해야 되는데 요거 하나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선거 때 특정 이슈에 따라서 막 찍게 되는 이제 승패가 갈리지 않습니까? 근데 유권자가 찍어야 될 것은 그 선거 때 이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지금 시대의 시대 정신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무엇을 쥐고 어떻게 바꿔가야 되느냐를 시대 정신을 찾아서 그 성패를 가르러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우리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뜻에 맡겨야 된다라는, 제가 오늘은 원론적인 답변밖에 못해서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민주당의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갈등에 대해서 좀 조명해 봤습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